김수영입니다. 법등이 창정되고 40주년이 되는 해였고, 근데 그 법등만을 갖고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또 호법법회가 올해 400회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호법이 400주년이 된 400회가 되면 이 두 주제를 묶어서 같이 조명하기 위해서 올해로 이렇게 미뤄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감회가 새로운 분요. 여기 계신 이 두 분, 불광연구원이 처음 창립할 때 이 자리에 오셨던 분은 기억하실 텐데 객원연구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했던 두 분입니다. 그랬더니 다 교수가 되셨어요. 네. 그때 객원연구원 객원연구원 4분 위촉했는데 그 중에 2분이 교수가 되셨어요. 나머지 2분도 곧 되실 텐데요. 이렇게 효험이 좋아요. 불광에 발을 들여놓으시고 뭔가 활동을 하시면 이렇게 삶의 빛이 옵니다. 예, 진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기 김영진 교수님 오늘 호법 가입하셨어요. 그리고 아마 경주 캠퍼스에서 그 불광 법등을 두 분이서 만들어내지 않으실까. 예, 아까 그 정원열 선생이 뭐 한 2~3명이면 좋다고 했는데 두 명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경주 지역에 원래 광덕 스님의 주 활동 무대가 부산, 마산, 이 경남 일원이었잖아요. 그게 새로운 불씨를 지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방금 석기람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호법의 어떤 경전적인 교리적인 근거를 광덕 스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실천적인 맥락으로 이해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호법법회 400회가 어떤 내용으로 꾸며졌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자료집 33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첫 대목이 이제 호법법회 법회 모인 호법 창간호 제1호에 있는 발언 내용인데요. 저희들은 이 땅에 감로법을 널리 펴 부처님 전급이 영원히 머물며 결례와 국토가 법성 광명으로 빛날 것을 굳게 소원하옵니다. 이게 맨 처음에 호법 창립 창간호에 실려있는 호법 발언입니다. 사실 이 대목은 지금 북쪽에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또 미국에서 여기 타격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절박한 이 한반도 상황에서 바라보면 이런 호법 발언이 이게 낡은 얘기가 아니고 사실 어떤 맥락에서 가장 절박한 우리들의 발언이 되어야 될 시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광덕 스님의 하나의 신앙으로 맥락을 잡아서 저희들에게 실천하게 하셨는데요. 여기는 3가지, 비록 짧지만 3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 부처님의 감도법을 널리 펴는 것, 지금 석기람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호법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 그거였죠. 그 다음에 2번째, 부처님의 정법이 사바세계에 영구히 머물게 하는 것. 이건 보현행품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청불주세 그거죠. 그 다음에 셋째가 결례와 국토의 찬란한 법성 광명이 빛나도록 하는 것이 이 호법법회의 창립 초기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법법회는 어떤 맥락에서는 이 3가지의 발언을 토대로 이 사바세계의 갈등과 경쟁과 갈등 그리고 고통에 가득 찬 사바세계를 바라밀 국토로 전환시키겠다라는 어떤 아주 원대한 종교적 서원, 종교적인 발언을 토대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호법법회 시작이 불광사라고 하는 어떤 단위 사찰의 안정과 정착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광덕 스님께서는 부처님의 전법을 지키고 전법을 빛내며 전법이 이 땅에 오래 영원히 머물고 전법으로서 모든 중생들이 함께 우상도를 이루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호법발언했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호법법회는 사실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법회입니다. 호국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렇게 한 내용들은 들어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호국이 결국
석기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호국의 핵심적인 맥락이 호법이라고 하는 것을 간파해내서 호법을 전면으로 드러내서 법회를 만들고 그것을 줄기차게 진행해온 사례가 잘 없죠. 35년 동안 이 불광에만 있어왔던 법회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 불교사에서 대단히 특기할 만한 전법 사례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호법법회야말로 광덕스님의 어떤 종교적인 이상과 광덕스님의 삶이 압축되어 있는 신행 운동이었고, 그리고 불광행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신행 지침이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세 가지가 이제 아까 봤던 것이 다시 좀 더 확장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 호법은 사실은 국가를 지킨다 이런 맥락이 아니고요. 호법의 첫 번째 목표는 중생 완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이 부처님처럼 완성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는 것. 지금 그 회조스님께서 포교원에서 붓다로 살자 운동 하시는데, 사실은 그 붓다로 살자 운동을 제가 이 논문 준비하면서 이게 광덕스님의 정신에서부터 온 거였구나. 그래서 그 회조스님께서 그 붓다로 살자라고 하는 운동에 이렇게 금방 감흥하셨구나, 이걸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호법의 법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 개인의 완성을 토대를 두고 있거든요. 너 스스로가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목표가 원대하고 그리고 사찰에 열심히 나오고 하는 것이 이게 안 되거든요. 몇 번은 되겠지만 두 번, 세 번 가면 지칩니다. 저희 세미나 이거 할 때 처음에 이게 그 창립 세미나 할 때 아주 여기 미어 터졌거든요. 이보다 더 컸었는데. 근데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미나와 듣는 게 이게 그냥 행복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이렇게 많이 오셔서 오늘 행복하신가 봐요. 행복하지 않으면 이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광덕스님의 호법문을 보면 너 스스로 먼저 행복하라 라고 하는 대목이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중생완성을 토대로 그 다음에 정법 구조입니다. 정법을 오래 머물게 하는 것. 행복한 중생이 그 정법을 오래 머물게 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사회 완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호국이라고 맥락으로 확장될 수 있는 맥락인데, 호국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좀 오해가 많은 용어거든요. 국가주의, 민족주의나 내셔널리즘과 그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호국 불교라고 해서 사실은 현대와 근현대 와서 불교만이 또 그것 때문에 오염된 용어가 호국입니다. 근데 광덕스님께서 그 호국을 안 내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호국이라는 그 말 자체가 피아가 있는 개념이거든요. 나라가 우리 국가. 호국이라는 이 국가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있고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이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이 강대국들이 국가라고 하는 영토를 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한국만도 지금 그 틈바구니 속에 있고, 광덕스님이 지향하는 바라빌 국토라고 하는 것은 그런 피아를 넘어서자라고 아주 그 원대한 종교적인 꿈이 있었던 것이지, 그냥 이거 나라 잘 세우고 잘 살게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완성이라고 하는 아주 넓은 차원으로 이 호법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저도 호법을 처음에는 얼뜻 이해할 때는 광덕스님께서 이렇게 호국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셨구나 이렇게 했는데, 자세히 논문을 글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이게 정말 아주 깊은 철학적 성찰 속에서 나온 운동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가 참 많은 공부가 된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진리의 빛이 두루 퍼져서 중생의 삶이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것이 곧 사회 완성의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호법 발언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불자가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호법 발언한 불자들에게 계속 칭찬을 합니다. 왜 금강경에 보면 선제라고 칭찬하듯이 광덕스님 계속 호법 발언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 훌륭하다, 정말 한국 불교의 물길을 새로 받고 있다라고 칭찬하는데, 그 칭찬이 그냥 불광사의 신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한 칭찬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뭔가 이 호흡 운동을 통해서 뭔가 이 불교라고 하는 대한 종교적인 그 사상성을 구해내겠다라고 하는 발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발언에 동참하는 분들을 보면 스스로 막 환희심을 느껴하셨고, 그 환희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들이 그 법문의 맥락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행히 이것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호법법회가 마침내 400회를 맞았는데, 이 호법법회 하나의 특징이 뭔가 하면 불광 전체 특징인데, 아까도 이제 잠시 쉬는 시간에 부회장님께서 어떻게 그 긴 다양한 문서들을 우리가 생산해내긴 했는데 그걸 참
꾀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저는 더 고마운 게 이렇게 모서 생산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 안 생산해냈으면 우리가 이제 뭐 그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에도 꾀야 법에다 그러는데 구슬이 없으면 꾀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슬이 뭔가 바로 이 텍스트거든요. 법문이고 역사의 자료들입니다. 근데 그걸 불광만큼 이렇게 세심하게 이론 단위까지 누가 몇백 몇십 이론 냈다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해 있는 법회가 어디 있을까요? 사찰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 저는 못 봤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아주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은 저희가 비록 이렇게 해석하지만 또 다른 눈을 갖고 또 다른 해안을 가진 사람이 해석하면 또 다른 맥락과 의미로 확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40년 동안 그 세세한 것까지 다 기록해서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보면 오늘 이 자리는 불광의 역사가 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불교사 하면 대부분 몇천 년 전 얘기합니다. 2500년 전에 어땠고 3000년 전에 인도 상황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데 오늘 이 자리는 동시대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동시대의 이야기가 곧 역사가 되어버린 그 자리입니다. 그 역사가 되게 해준 것이 여러분들이 생산해 주셨던 법회보이고 그리고 그 주보이고 법등의 기록들이었던 겁니다. 83년 11월에 창립됐는데 올해 5월 달로 400회가 됐죠. 창립 배경이 무엇인지 35년 동안 어떤 설법자들이 오셨는지 그리고 400호에 이르는 주제가 뭐였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는지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는 게 어디 법회가 이런 게 있겠습니까? 이게 참 대단한 일이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해인사 8만 장경각이 세계 10대 아름다운 도서관에 선정됐더군요. 불광사의 이 법회 기록이 한국 불교사에서 이건 놀라운 기록이다. 이렇게 세심하게 기록해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 세심하게 기록해 나왔기 때문에 누군가 이걸 더듬어서 복귀해낼 수 있는 겁니다.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제2불광운동을 펼치고 있고 탈종교와 신도 감소 이런 맥락 속에서 한국 불교가 이제 새로운 그 비전과 계획을 짜야 될 때에 이 호흡법회야말로 성공한 법회 사례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거 눈여겨서 연구하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그 모색을 할 필요가 있는 자료들을 갖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34쪽에 호흡법회 창립 배경과 전개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호흡법회 창립의 배경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군요. 첫 번째는 광덕스님 개인사적인 건데요. 광덕스님은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그때 1950년 24살의 나이로 사회에 혼란스럽고 근데 마치 폐기를 알아서 군대 징집은 면제가 되셨습니다. 개인의 건강 문제 그리고 혼란스러운 시국 상황을 피해서 새로운 인생의 문제를 안고 봉사로 출가하셨죠. 그래서 인생의 참된 도리를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안 내려오겠다는 각오를 갖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대에 격동의 현대 불교사가 불교에 대한 높은 안목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당대 스님들에 비해서 행정적인 능력도 대단히 뛰어났습니다. 이미 법학을 전공했고 그런 그 인재가 광덕스님의 말로 그 법무사에 많은 훌륭한 스님들이 계셨겠지만 광덕스님의 그 법무사 중에서도 낭중지추였던 것 같아요.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송곳 같아서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겁니다. 두각을 나타내는 거죠. 고광덕이라는 그때는 고광덕이 아니었겠죠. 예. 네, 고처사님이라는 그 분이 자꾸 이렇게 어디에서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덕스님이 그냥 인생의 문제를 안고 법무사에서 일생을 바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분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자꾸 시대가 끌어낸 거죠. 그래서 1974년 불관을 창강하시고 그 이듬해 월광불광을 법회를 창립하시고 8년 뒤 83년에 호흡법회를 창립하고 종단의 그 주요한 역할을 맡으면서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그런 산 속에서 일생을 바치겠다고 했던 분이 나오게 됐던 그 배경에 대해서 본인이 수리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 평생 안 나올 계획이 있는데 뭔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왔다. 그 알 수 없는 힘이 뭐냐? 불보살의 자비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느끼는 두 가지 고뇌가 있습니다. 상구불의 화중생, 깨달음을 구할 것인가, 나가서 중생을 구제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충돌되는 개념처럼 항상 고뇌인데, 광덕 스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보현행품 강의에 보면 행원을 닦아서 장차 열의 공덕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그 순간순간은 완전한 성취고 현실 위에 열의 청정의 공덕을 창조한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깨달음을 얻고 뭔가 종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그 뒤에 중생 구제하러 나가는 게 아니고 중생 구제를 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그 순간 이미 완성된 깨달음의 완성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상구고리화 중생이라고 하는 대립적인 개념이 회소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평생을 산속에 머물겠다고 하셨던 분이 도시에 나와서 기쁜 마음과 환희용량의 마음으로 불광운동을 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불광사랑은 사찰의 관점에서 바라본 호법법회 창립 배경인데요. 1982년 10월에 그 호법법회가 창립하기 전 1년 전이죠. 그때 이제 보광당이 완성이 되면서 2,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법당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때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격이 커지고 그 커진 사격에 따라서 새로운 그 법회 내용적인 전환들을 그 불광사라고 하는 사찰이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걸 이제 당시 법회장 하셨던 그 송숙구 그 총장님 그 구술사 할 때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확장된 그 법당이라고 하는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법회가 필요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법회가 주일 법회였다는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법회였는데 토요일 법회를 하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에게는 좋지만 가정주부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종교적인 기회가 줄더라. 그래서 그분들도 나와서 뭔가 천도제도 하고 종교적인 어떤 욕구를 풀 수 있는 이런 장이 필요했었는데, 이때 비로소 보광당이 만들어지면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런 이제 회고를 하시더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결국은 하나는 그 확장된 공간에 대한 활용성을 정리하는 것, 두 번째가 그 법회 중심으로 진행되던 설법 중심으로 진행되던 불광의 그 법회의 성격이 종교적 체험을 좀 더 강화한 겁니다. 천도제도 하고 다양한 종교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법회로 전환된 것이 호법이라고 이렇게 회고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단사적인 배경입니다. 한국 불교라고 하는 교단사적인 배경에서 불교를 법회를 봐야 되는데, 광덕 스님은 그 1955년에 이제 정화불사가 일어나죠. 50년에 도문사 들어가서 55년에 정화불사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행자의 신분으로 불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 비구 대처 간의 그 치열한 싸움을 목격하죠. 그러면서 뭔가 이거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행자의 신분으로 1955년 광덕 스님의 어사였던 동산 스님께서 법무사 초대 주지가 됩니다. 초대 주지가 될 때 그때 법무사에 계셨던 그 광덕 스님께서 주지 인수인계 실무위원이 돼요. 아직 처사의 신분인데.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분이 그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해인사가 아주 기념비적인 절이거든요. 해인사가 대처의 사찰로부터 정화가 되고 그 자리에 해인총림이 성립되고 그곳에 성철 스님께서 방장을 모셔주면서 백일법문이 진행되는 사찰입니다. 그 해인사의 그 정화운동하러 정화운동하고 사찰 인수인계할 때 그때 인수위원이 고처사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대단한 스님들이 다 있는데 처사의 신분으로 그 인수위원을 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통하면서 사실은 광덕 스님은 정화의 맥락 속에서 아주 깊숙이 본인이 나와서 뭘 하지는 않으셨지만, 지호스님처럼 뭐 이렇게 활보를 하고 그러진 않으셨지만, 경전에서 호법에 대한 그 내용을 찾아서 정화운동 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하시면서 개업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 맥락을 보면서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정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절박한 그 필요성, 동기를 가지셨던 거죠. 그것이 이제 교단사적인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회적 배경인데요. 이 사회적 배경은 여러분 이제 오늘도 인용이 됩니다만은 그 순수불교 선언 보면 나옵니다. 일제강점기, 광덕 스님이 지내온 그 궤적이 그렇거든요.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그 가난한 청년으로 중학교도 지나가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를 다 해내죠. 그리고 곧바로 한국전쟁이 터집니다. 그리고 전후 사회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또 이제 70년 들어오면서 급격한 서구화되면서 사회 병리 현상이 일어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나열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래서 보면 감각과 물질 위주 유물주의의 망령이 폭풍처럼 우리의 시계를 흐리고 지성의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시대를 이해하는 겁니다. 시대를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 혼탁한 시대를 정화하고 바람일 정토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회적 실천에 대한, 불교운동을 사회적 실천에 대한 강의로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이 호흡이죠. 그래서 호흡의 종착점은 결국은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중생이 행복해지는 사회를 건설하는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불교가 위기인데요. 그 위기의 가장 큰 맥락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회적 실천의 결의인데, 그 사회적 실천의 결의를 광역시 호흡법회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회의 문제에 답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스님의 호흡법회가 이런 사회의 그 오타각세를 정화하고 바람일국도 건설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호흡국이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중생세계를 올바로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나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39쪽에 있는 그 호흡법회 창립 전개 과정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법회, 이 법회지였던 호흡을 기준으로 하면 이 호흡법회는 83년 11월 2월에 창립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표지가 있죠. 이와 같이 들었다. 그 다음에 법당의 메아리, 법회 소식, 호흡 발음, 복납자, 방명, 요 순서로 그 참관호 내용이 되어 있고, 한동안 참관호 내용이 그렇게 쭉 갑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지혜가 될 만한 경전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법문집입니다. 그 다음에 법당의 메아리가 법문의 요지인데, 그 법당의 메아리를 토대로 호흡 법문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당의 메아리는 호흡법회의 사상적인 핵심 텍스트가 되겠죠. 그 핵심적인 내용을 갖고 광도 스님 1시간 동안 설법을 합니다. 충산수처럼 해내죠. 그걸 갖고. 그 다음에 호흡법회 소식에 보면 이제 법회 소식과 복납자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근데 83년 11월 2월에 창립했다고 되어 있지만 쭉 역사적 과정을 보면 창간호에 361명의 복납자 명단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그 초로 김경만 거사가 호흡 복납자 1호입니다. 1호. 오늘 기억하셔야 될 분이 두 분이 있는데 1호, 그 다음에 만호 나오는데요. 1호가 김경만 거사였는데, 근데 첫 호에 361명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1월에 참가한 호흡법회에는 9월과 10월에 복납자가 누가 있는지 실리고 있어요. 이걸 보면 11월에 창립하기 전에 이미 준비 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와두군요. 83년 7월 23일 주보에 보면 호흡 발언의 요점을 잘 읽어봅시다. 이런 내용이 있고, 역시 7월 31일 날 주보에 보면 우리 모두 적법고지의 발언에 동참합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31일 주보에 김경만 거사가 호흡 1호, 그 다음에 21번까지 이렇게 1년 번호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명이 최초의 발언자였던 거죠. 21명이 최초의 발언자가 돼서 11월 3일날, 2일날 참관할 때는 361명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 대략 이제 약 석 달 정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11월 2일날 참관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흡법회 성장 과정을 보면요. 21명으로 시작해서 창립 1주년이 되던 1984년 11월에는 복납자 고유 번호가 751번으로 늘어납니다. 1년 만에 엄청나게 성장했죠. 2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립 10주년이 되는 1993년 11월에는 1년 번호가 5,100번으로 늘어납니다. 5,000명을 10년 만에 돌파했어요. 그 다음에 창립 20주년이 되는 2003년 11월에는 7,900번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마침내 대망의 1만 번을 돌파합니다. 1만 번이 누구냐면 대원 2구 3법동 법안 박태수 교사. 네, 이 두 분께 오늘 뭔가 선물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박태수 교사님이 1만 번입니다. 그리고 창립 30주년 2014년 11월에 고유번호가 11,000번대로 확장됩니다. 1만 번을 훌쩍 넘겼죠. 근데 올 5월에 400회 호흡 창립 400회 될 때 보니까 1년 번호가 8,000번으로 확 줄었어요.
11,000번은 늘었다가 왜 이렇게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그동안에 결번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도 있고 장기 참석하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의 번호를 정리하면서 11,000번에 갔던 번호가 8,000번대로 다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법법의 복납자 추인데요. 저희 그 교재 42쪽에 보면 거기 도표가 있죠. 35년 동안 총 동참자가 11,786명입니다. 그리고 최대 많이 동참했던 해가 1990년인데 669명이 동참하셨더군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좀 침체기라고 볼 수 있는데 1998년에는 170명. 그래서 연평균 35년 연평균 매년 약 336명의 호흡 발원자가 동참했습니다. 이 호흡 발원자는 대단히 좀 독특한 불광에서도 코어 중에 코어겠죠. 법회 출석 인원을 보면 거기에 저희 책에 있죠. 2002년부터 자료가 작성이 됐는데 월 평균 약 400여 명의 불자들이 참석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그 복납금이겠죠. 저희 자료에 지금 45쪽에 있습니다. 1997년 7월 호법법회 제165호부터 복납금의 내용이 기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기재가 안 됐는데, 그래서 20년 동안 1997년부터 올해까지 2000년 동안 이 복납금이 매년 매월 1원 단위까지 세세하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 보니까 97년 1월에 838명이 약 1,600만 원을 복납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97년 1년간 총 1억 9,300여만 원이 복납이 됐더군요. 이거 왜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불교가 지금 도덕성의 위기,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도덕성의 위기인데 그 도덕성의 위기의 뿌리가 어디냐면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들어가 지출됐는지 기록이 없고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위기입니다. 근데 호법회는 이게 누가 얼마 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디에 써야했는지 이렇게 흐름이 보여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요즘 이게 막 사회적인 요구에 그 밀려서 이렇게 억지로 공개한 사찰이 몇 개 있는데 광복 스님이 아무도 요구하지 않을 시기에 이걸 미리 공개한 겁니다. 이거 아주 앞서간 거죠. 대단히 앞서간 겁니다. 앞서가니까 호흡 기관에 동참하는 분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흐름이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낸 돈이 얼마만큼 가치 있게 써야지 보이니까 돈 내는 것이 아깝지 않았던 거죠. 2001년에 보니까 1억 5,900여만 원, 이거 가장 낮습니다. 제일 많이 복납한 해는 2014년 약 4억여 원, 3억 9천만 원 정도가 복납이 됐더군요. 확 신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년간의 평균치를 보면 연간 약 2억 8,400여만 원이 복납이 됐습니다. 20년간. 그리고 이걸 쭉 합치면 20년간 총 56억 8천만 원이 호법법회를 통해서만 들어왔습니다. 아주 뚜렷하게 명료하게 어디서 돈이 들어왔는지 다 보입니다. 그리고 미기재된 시점이 있죠. 97년 6월부터 약 15년, 약 14년간은 기재가 안 됐습니다. 지출은 됐는데 수입이 기재가 안 됐어요. 그걸 거꾸로 이제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20년간 평균치를 곱해보면 평균치가 보통 1년에 약 2억 8,400만 원이니까 14년 곱하면 약 3억 33억 6천만 원 정도가 들어왔겠다라고 추정치입니다. 이건. 추정치와 56억을 합치면 대략 지난 35년 동안 호법을 통해서 불광에 들어온 기금이 약 90억, 대략 90억입니다. 조만간 100억 돌파하겠죠. 그때 다시 한번 시민을 해야 될 텐데. 근데 문제는 이 호법 기금이 이렇게 들어와서 어디에 쓰였냐는 분, 이게 더 중요하겠죠. 이거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광복 스님께서 90년 11월 7일 날 호법법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1년 1월 10일 날 호법하기 위해서 법당도 짓고 호법하기 위해서 연구소도 만들고 호법하기 위해서 세계평화운동도 일으키고 호법하기 위해서 사회의 모든 제도 가운데 불법 진리가 스며들어 가도록 연구하고 활동도 하는 호법의 본격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모두가 원을 세워서 이렇게 기도하고 호법 발언을 해서 힘을 모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써야 될지 이미 다 제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쓰였을까 의구심을 갖고 봤더니 정확하게 그렇게 써있더군요. 이걸 호법 기금은 이거 하나도 안 벗어났습니다. 볼까요? 대략 5가지로 써있는데 첫 번째가 부지 매입과 불광사 시설 확장입니다. 86년 10월 불광사 법당 증축에 기금이 써있고요. 최초로 보면 84년 6월 달에 주부에 보면 이 호법 창립하고 8개월 뒤입니다. 8개월 뒤에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법 발언과 포교원 불사에 힘입어서 포교원 부지를 3차에 걸쳐서 177평을 구매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최초로 8개월 만에 177평을 산 겁니다. 호법 기금으로. 놀라운 일이죠. 물론 다른 기금도 들어갔겠지만 8개월 만에 이렇게 큰 땅을 살 만한 돈이 안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후에 전법, 복지, 교육, 광복 스님께서 제시하셨던 91년 1월 11일 법에서 제시하셨던 그 방향대로 그대로 호법 기금이 지출을 됐더군요. 5가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시설 확장인데 불광사 법당 중추가 92년에 불광사 인접 건물 123평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로 포교원 학생법당을 개설하고 안성 수행원 불광원을 그때 세웠더군요. 두 번째가 신도교육과 인재 육성에 대한 기금을 썼고 세 번째가 복지기관 및 교계단체에 대한 후원입니다. 송암복지관에 꾸준히 후원을 했고 동국대 불교병원 건립에 2억 원 개척을 했고요. 네 번째가 전법을 위한 불사 지원입니다. 논산훈련소 호국 연못사 건립, 각종 군부대 법당 건립, 안양 소년원 법당 건립, 경찰병원을 비롯해서 공공기관의 법회 설립 이런 데 다 호법 기금이 쓰였습니다. 선생님 더 빨리 진행해 주시죠. 네, 몇 시까지 마치면 되죠? 40분까지 네. 빨리 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그 전법 기반 구축과 불광사 중창불상 기금으로 쓰였습니다. 2004년부터 2009년 이때까지 2004년에 횡성 정진원 부지를 샀고 2009년에 송파 그 노인요양센터 위탁에 7억 원 2008년 현재까지 불광사 중창불사 전출금으로 33억 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2004년부터 16년까지 대략 약 44억 원의 호법 기금이 어디에 쓰여있는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법 400회를 밝힌 설법자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48쪽에 있습니다. 쭉 보면 광덕스님께서 83년 11월부터 94년 7월까지 약 129회 호법법회 설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호스님께서 17회, 한탑스님께서 36회, 그 다음에 지환스님께서 3회, 무징장 스님과 암도스님이 각 1회. 이게 아주 특이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법회는 외부의 초청 법사가 많죠. 근데 호법법회만은 예외적으로 외부인 딱 2명입니다. 나머지 전부 다 광덕 스님이거나 아니면 불광사 내부 신도입니다. 그러니까 호법법회야말로 불광의 사상적인 특성을 담보하고 있는 불광의 특징적인 법회인 거죠. 그 다음에 지암 스님께서 99년부터 약 9회, 지성 스님께서 24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아시는 분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2002년 4월부터 그 다음에 2004년 1월에서 12월까지 약 33개월에 걸쳐서 누가 설법했는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호법법회를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광덕 스님의 옛날 법문이 나옵니다. 옛날에 하셨던 호법 법문 아니면 광덕 스님의 책에서 인용한 법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 설법을 했는지에 대한 기재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좀 알아봤는데 아는 분들이 없더군요. 좀 오래돼서 그런지.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그 당시 그 주지 스님이었던 분이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데 자료로 대체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설법을 했는데 기재를 안 했는지 했다라면 기재를 안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스님 아시면 나중에 힌트 주십시오. 다른 분도 아시면 좋습니다. 이게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대목이기 때문에 비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담 스님께서 131회 2005년 4월부터 요 400회까지 기준입니다. 400회까지 올 5월까지 해담 스님께서 131회 호법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주 지용 스님께서도 12회. 그 다음에 또 그 누가 했는지 기재가 없는 광덕 스님도 아니고 기재가 없는 것이 4회 이렇게 해서 합계 400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호법법문에 대한 그 대략적인 그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7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근본문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법법문을 살펴보면 첫째 저희들에게 그 원대한 성원의 삶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중심적인 아상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어떤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어떤 기복적인 신앙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신앙으로 끝없이 우리를 나서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복불교라고 기복불교 잘못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더 큰 꿈을 제시함으로써 그쪽으로 우리 신앙의 물꼬를 돌려놓습니다.
호흡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야 내가 이렇게 내 개인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기도할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작은 틀에 갇혀 있어서 안 되고 더 크게 내가 기여하고 더 크게 부처님의 공덕을 활용하고 회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발심을 하게 만드는 법문입니다. 보고 있으면 가슴속에 뭔가 꿈틀꿈틀해요. 미꾸라지가 아니고 예. 용기가 솟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호흡의 주된 법문이 생활 법문입니다. 광교스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호흡 바르는 불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크신 공덕을 생활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여기 교리적인 내용 하지 않았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 법문 보면 대단히 고부 간의 갈등, 남편과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자식 간의 갈등 그런 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상담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누가 어떻게 바람을 폈는데 뭐 그런 얘기 다 나와요. 바람을 폈는데 어떻게 해결해줬다 이런 얘기. 가장 절박한 문제잖아요. 바람 핀 남편을 어떻게 해서 남편이 돌아오게 했다 뭐 이런 내용.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요즘 해민 스님이나 이게 증문적서라는 뭐예요? 법륜 스님 뜨잖아요. 사실 그 기운을 광덕 스님이시고 그러군요. 광덕 스님 보니까 그런 법문이었어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법문을 생활 법문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콕콕 찔러서 답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환희심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호흡 법문이야말로 광덕 스님은 탁월한 그 상담자였고 평화를 주는 힐링 마스터였고 일상을 평화롭게 충만되게 해주는 스승이었다. 호흡 법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을 심어주는 부문이었습니다. 계속 희망을 줍니다. 불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의 힘을. 네 번째가 자신이 가진 무한한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자기 한정이 가두지 마라. 너 스스로 중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원대한 존재임을 깨달아라. 이건 뭐 선의 기본적인 육조 스님이 바로 견성 성불이라고 그랬거든요. 자기의 본성을 알면 부처를 완성한다 그랬거든요. 그와 같은 그 육조 스님의 법문이 호흡 법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대로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너 본성을 아는 것 그것이 곧바로 호흡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맥락을 통해서 우리들의 희망과 그리고 용기와 그리고 원대한 삶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법문이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가 빛의 법문, 환희와 광명의 법문이어서 계속 어둠을 밝히는 법문. 그 다음 여섯 번째가 타인을 존중하고 칭찬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라. 너가 존중하다라면 그 시선으로 남을 바라보면 상대의 불성을 보게 된다. 그래서 단점을 발견하고 비판하고 따지지 말고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찬탄하라.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해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수많은 연기적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아까 그 발표할 때 나왔는데 보원해야 된다.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런 그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호흡 법문의 7가지 특징으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강도 스님께서 정리하신 내용인데요. 58쪽에 있는 한국불교의 새로운 물줄기 호흡 법회에 대해서 자평을 하셨어요. 현대사회의 종교 위기, 한국불교 위기가 바로 이 종교의 사사화 경향이거든요. 종교가 이 사회적인 문제를 책임지지 못하고 개인적인 문제만 매달립니다. 우리 아들 대학 보내줬으면 뭐 남편 바람 안 피웠으면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부처님한테 하면 자기 욕망에 종교가 갇힙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종교 내부에서 하면 종교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큰 그 스케일이 사라지고 아주 쪼잔한 종교가 돼요. 그 니체가 얘기하는 최후의 인간처럼 돼버립니다. The last man이 되는 거죠. 근데 광덕 스님은 그 종교의 위기가 바로 이런 종교의 사사화라고 하는 걸 진정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 법문을 통해서 끝없이 그와 같은 개인에 갇혀있는 종교를 해방시키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걸 깨버려요. 아상을 깨물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고 불조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고 참여하고 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단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흡 법문에서. 이렇게 보면 호흡 법문이 호교 법문이 아닌 거죠. 불교를 지키자 이런 것이 아니고 대단히 그 넓은 사회적인 그 책임에 대한 법문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시간상 뭐 나머지 생략하고 결말로 가겠습니다. 62쪽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호흡 법문의 그
성격을 평가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가 개인적 차원에서 바라보면 신앙 혁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문 보면 기복적이고 타력적인 신앙에서 탈피해서 스스로 열애의 적자임을 굳게 믿고, 내가 열애의 적자임을 굳게 믿고 삶 속에서 부처님의 공덕을 실현하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법법문의 해상에서는 기복과 개인적 차원의 신행이 들어설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개인의 행복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그는 끝없이 넘어서기 위한 것이지 그것에 갇히기 위한 법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밖으로는 외도와 삭된 흐름에 맞서서 정법을 지키고 교단 내적으로는 사법을 퇴치한 의미로서의 호법.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불교적 가치를 사회화하는 것, 불성을 사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가 점점 위기에 몰리는 사소와 경량을 넘어서는 길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불교가 응답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불교 해소할 때 그때 비로소 불교적 리더십이 생기고 불교가 시대로부터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을 계속 우리는 외면해 왔거든요. 근데 그 외면해 왔던 것을 광덕스님 호법법문을 통해서 다시 우리들에게 일깨웁니다. 사회적 문제, 시대 문제에 대해서 눈뜨고 응답할 준비를 하고 응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종합하자면 개인적 차원에서 바라본 호법법문은 신앙혁신이었고 부따로 사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단적 차원에서 바라보면 불교의 그 자력적인 종교성을 회복하는 종교운동이었고, 사회적 맥락으로 바라보면 불교의 불성, 불교의 진리를 사회화하고자 하는 사회개혁운동으로서 호법법문을 정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